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소입니다. 오늘이 8월 2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말해 정확하게는 2주 만이죠. 이제 우리 증시가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데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정확히 2주 동안 우리 증시는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는 최악의 지옥 같은 장세였었죠. 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종합지수 3,000포인트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로 이른바 아주 심각한 퍼펙트 스톰 같은 그런 대폭락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울한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었죠. 상황이 불리하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로까지 불리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그것을 바로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주초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일단 그동안 우리 증시를 찍어 눌러왔던 3대 약체, 즉 조기 테이퍼링 문제, 또 반도체 문제, 델타 변이 확산 문제, 세 가지 약재가 있었던 건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약재는 조기 테이퍼링 문제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200억 달러씩 자산 매입, 이른바 양적 완화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죠.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점에서 테이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죽을 썼다는 건데, 자, 묘하게도 지난주 내내 그런 문제가 우리 시장을 압박을 했던 것인데 주말에 그 문제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완화가 됐다는 거죠. 이 바람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배경으로 작동이 됐다는 것이 1차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 악재는 삼성전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SK 하이닉스의 차트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입니다.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반도체 악재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뭐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하락의 소지가 대단히 크죠. 또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실제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시적인 것이다 했을 때에는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 문제는 글로벌 또는 국가 단위의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위중하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만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 환경이 오히려 증시한테 유리한 쪽, 즉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쪽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호재로 작용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대 악재 모두가 지금 해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상당폭 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분위기는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탄력적인 반등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아직은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 문제가 완전하게 종결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시점이 지연됐을 뿐이다 하는 거죠. 이 테이퍼링은 반드시 전 세계 증시가 특히 이머징 마켓이 넘어가야 될 강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이상 비록 현재는 완화됐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시점 최상의 IT 대응주를 매수할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현재 단기 매수 또 그에 호응하는 기관들의 매수,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를 통해서 간혹 불쑥불쑥 탄력적인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당장 그런 상황이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거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거쳐 9월 달까지 아마 10월 달까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약 2개월 정도까지는 종합지수는 일정한 박스권 아마도 31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3200포인트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그런 단계 현재 박스권 횡보 등락 장세를 거쳐서 그리고 연말 장세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윤곽을 갖고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폭락을 했습니다. GM에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와 관련돼서 GM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람에 무려 11.14%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SK도 8.43%나 또 급락을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이 악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두 번째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사상 최고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에 안착하는 것 같죠. 자, 100만 원부터 황제주라고 합니다. SK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황제주로 등극을 이미 했지만 안착하는 것은 이제 이번 오늘로서 안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2년 전 정확히는 2019년도 11월 달부터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당시에 3년 정도에 걸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추천했던 바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 3년 더 기다리면 현재 주가보다 2배 정도 수준이 200만 원 정도까지는 너끈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뚝심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를 잠깐 언급해야 될까 합니다. 네이버도 매수할 기회입니다. 네이버 지금 약간 무겁지만 지금 위치로 봤을 때 나쁜 위치가 전혀 아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맥점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43만 원 이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 실적 좋고 전망받고 하단 말이. 다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3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막혀 있을 때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매수할 기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안전하고 유망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으로 카카오가 더 좋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 네이버가 훨씬 더 고수익을 그때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네이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치로 봤을 때에도 좀 네이버가 좋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메타버스 테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메타버스 테마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 하필이면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 맥스트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전체 테마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에 묻혀서 메타버스란 아주 유력한 강력한 테마가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동시다발적인 반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더욱더 대중적인 인기 스타 테마인 메타버스 테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랬고요. 그러니만큼 그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현재 이 흐름에 부합되는 정도의 종목별로 반등이 나왔을 뿐 특별한 어떤 그 특이성을 보이지 못한 그런 하루였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맥스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은 제1차, 2차, 3차 대장주 중에 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들 대장주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더욱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맥스트나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 주가가 못 간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관점. 즉 이 얘기는 종목 장세가 되고 지수가 어느 순간 막혀 있고 그랬을 때 마땅히 갈 수 없는, 마땅히 갈 만한 게 없는 그런 장세, 종목 장세가 되었을 때는 메타버스가 주목될 소지가 대단히 크고, 그랬을 때는 대장주들이 다시 힘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거꾸로 현재 지금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두 종목을 나눠서 말이죠.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377030입니다. 자, 이 두 종목에 국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넘어가도록 하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종합지수를 일단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일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의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로버트 캐필란 지금 댈러스 연준 총재 이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매파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가장 먼저 테이퍼링을 주장했던 매파 성향의 인물입니다. 자,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조기 테이퍼링을 조금 재고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므로 또 델타 변이가 만만치가 않죠. 미국의 가장 접종률이 높은 미국에서조차 지금 확진자가 15만 명 정도 이를 정도로까지 그 확산세가 무섭도록 큽니다. 따라서 지금 테이퍼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람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간밤에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반등에 나왔다 하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토요타가 40% 감산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가지 악재가 있죠. 한 가지는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의 부품 조달 기지로 삼고 있거든요. 동남아에 확진자가 창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것이 그 현대차한테도 일단은 직간접적으로 악재 분위기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중간에 턴 털고 나온 그런 대상이 현대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 전망도 밝거든요. 더군다나 환율이 상당히 현대차한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워낙 환율 외에 다른 이슈가 워낙 커서 그 환율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이라도 현대차의 2분기 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최소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지금 당장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가 현대차한테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으면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올라가더라도 일단 지금은 매수가 아니죠. 지금 매수하지 말고 좀 지켜봤다가 상황이 풀려서 현대차 등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관망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하고 플립 3가 흥행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죠. 흥행 대박 조짐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량이 80만 대 역대급이다 하는 것, 이미 기존 히트작이었던 갤럭시 S21 10이 갤럭시 노트 10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일단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KH바텍. KH바텍 오늘 11%나 급등을 했네요. 이 종목 그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그리고 손이 빠르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25,000원 넘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단기 목표 가격은 3만원입니다. 힌지를 주로 하는 업체, 힌지, 경첩에 끼는 힌지, 경첩 같은 거 힌지라고 하죠. 특히 갤럭시 폴드나 플립은 힌지가 생명입니다. 삼성전자 주로 납품한다는 건데, 금년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새로운 시리즈가 바로 갤럭시 G 폴드 3 내지 갤럭시 플립 3 같은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폼 팩터라고 하죠. 형태 인자입니다. 형태 인자로 새로운 제품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한테도 호재가 되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그 호재 강도가 더 세게 전달될 KH바텍 같은 종목들이 핵심이 된다 하는 거죠. 1차 목표 가격은 3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원 정도. 자, 그리고 문제인 GM 시보레 볼트 전기차 73,000대 꽤 많습니다. 그 전에도 한 두 번에 걸쳐 GM 역시 마찬가지죠. 시보레 볼트 전기차 69,000대, 그것도 그때 리콜을 당한 바 있는데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꽤 많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도 두 건 합쳐서 총 3건 다 합계 18억 달러, 18억 달러어치, 한화로 따진다 했을 때 거의 2조가 넘어가죠. 그런 정도의 비용 부담이 생겼다는 건데,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것이 LGES 에너지 솔루션에서 현재 공급했던 MCM, NCM 6돌돌이면 9형인데요. 어쨌든 파우치형 배터리 쪽입니다. 이쪽에서 이쪽과 관련된 전기차에서 리콜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 리콜 비용이 약 1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인데, LG화학, LG전자는 모듈,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LG전자도 그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아마도 한 반반씩 정도는 되지 않을까, 40% 내지 반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커요. 그리고 계속 터져요. 현재 그게 3차 사고까지 연이어서 터지고 있고, 그리고 GM 전기차 지금 전 기종, 모든 기종에 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지경으로까지 여기저기서 그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골치가 좀 아픕니다. 한쪽이 수습되면 괜찮은데 다른 쪽에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한 리콜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다라고 지금 확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대형학대는 아닌데, 여기서 막아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단 말이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LG화학은 그 전부터도 계속 악재에 시달려 왔었죠. 분사 관련 악재, 또 투자 의견 하향 조정과 관련 악재, 소송과 관련 악재, 기타 등등 계속 악재에 시달려 왔다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화재 사건도 있어요. ESS의 화재 사건도 있어요. 이번에는 또 리콜 사건입니다. 계속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건데, 뭔가 막아 낀 듯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들어서 소량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견뎌야 되고요.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빼서 SKC 쪽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좀 된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C가 필요 이상으로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8.43%나 급락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SKC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좋은 거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속설이겠지만 말이죠. 근데 SKC가 이렇게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상당히 큰 폭으로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SKC 동박이 전 세계 동박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수준이고, 또 그러므로 LG LG 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동박과 관련해서 SKC한테 의존하는 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또 SKC 내에서도 동박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 영업이익 지난 분기 1350억 중에서 14%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따라서 LG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업이익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다. 아마 있다고 하더라도 5%나 많아봐야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정도로까지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된 모종의 소송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 이 문제는 2012년 문제입니다. 거의 9년 전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SKC가 크게 잘못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 SKC가 오히려 피해자, 피해 업체입니다. 그 당시 경영자의 책임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SKC의 현재 그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SKC가 별다른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것은 아마도 그동안 남들이 주가가 많이 빠질 때 SKC는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풀려나가니까 하나의 피난처 비슷하게 SKC로 들어왔던 매물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수급상 SKC가 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빠져서 16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지금 한 15만 7천까지 내려왔네요. 지금이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C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위험에서 자유롭지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30만 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네이버 얘기는 빼야 되겠네요. 삼성바이오로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전에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22667 조금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미국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DXY 93.3 여전히 높고요. WT 1173원 1173원 정도 수준, 약 6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상추면 괜찮습니다. 상추면 내려와서 하향 추세로 자리를 잡을수록 시장은 안정된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상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잠깐 뭡니까 자막을 지워놓고요.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죠. 선물과 코스닥만 잔뜩 매수하는 단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인데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선상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단지 폭락했던 상황이 현재 진정 또는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증시를 잠깐 보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반등해 나가면 우리 증시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당장 현재 종합지수 전고점까지 치솟아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3,200포인트를 회복하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까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시스는 여전히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단일가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장중 평균 베이시스로 봐야 되는데 그때 0.2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베이시스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읽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보다는 TSMC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봐야 된다는 거죠. 200만 원.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나 또는 뭡니까 그 PBR로 봤을 때 PBR이 6배 7배 더 되죠. 지금 PER은 200배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즉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고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2분기 실적이 지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4,122억. 이거는 이제 그 매출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34%. 영업이익이 1,660억, 거의 2배 이상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OPM 영업이익이 40.5%. 아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만이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즉 업종으로 봤을 때 10년 넘어 20년 특히 신약 개발에서 그 상당한 성공을 이뤘을 때에서나 그게 가능한 것인데 이 삼바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정도로까지 초고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더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입니다. 더 좋아질 수까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현재 경쟁률이 그런 정도로까지 좋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업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이적인 수준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5월달에 단기 모멘텀으로 GSK의 코로나 치료제 수주를 받은 바 있고 또 일날 일리 수주를 받은 것도 있다 하는 이런 단기 호재도 좀 있고 또 조금 더 긴 호재로서는 모더나의 메신저 RNA DP 완제품 생산입니다. 완제품 생산, 단순 위탁 생산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있을 때 8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본격화된다는 것도 실적 및 실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DS라고 합니다. 이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CGMP 이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조건 같은 것, 아주 최첨단 그런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인증받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한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공동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각각 나눠서 투자를 했죠. 그럴 정도로까지 상당히 끈끈한 관계인데 근데 거기에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인데 C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원료의약품까지 위탁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단기 중기적 관점의 호재도 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1공장 3공장까지 가동률이 거의 풀가동 체제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3공장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불과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거의 풀가동 체제로 넘어갔단 말이죠. 완전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25.6만 그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 규모가 공장 하나에 불과 한 그게 한 10만 정도도 채 안 되죠. 10만 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거의 2.5배 정도 수준인 4공장이 2022년 내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4공장의 수주 제한이 수주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서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런 거죠. 트랙 레코드 이 분야 이 CMO 분야 위탁 생산 분야는 여태까지 얼마만큼
유력 업체들의 바이오 의약품을 잘 생산했느냐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치, 이것을 트랙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좋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트랙 레코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트랙 레코드로 해서 세계 제1의 업체가 된 업체가 바로 TSMC, 반도체에서 말이죠. 반도체 TSMC죠. 그 트랙 레코드가 좋으니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TSMC보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그 유수의 트랙 레코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트랙 레코드가 쌓여 나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이쪽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TSMC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랙 레코드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많이 트랙 레코드가 쌓인 데가 더 유리해지고 또 유리해질수록 또 유리해지고 하는 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파 측면에서도 이미 세계 제1이고 또 격차도 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랙 레코드 및 그를 바탕으로 한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전 세계 그렇지 않아도 PL,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것을 약제를 개발하는 개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임사하는 단계, 생산하는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분리가 돼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죠. 크게 보면은 파이프라인 개발, 임상을 한 축, 그리고 생산을 그 반대축, 이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적어도 생산 분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고, 더 나가서 PL, 파이프라인까지는 아니지만 CDO, CMO를 통해서 CDO, CDMO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죠. 그것까지 제공하면서 고객사와의 이런 관계를 더 이제 유대 관계를 더 높이는 그런 단계로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TSMC가 그렇게 해왔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해나가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부상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실적이나 뭐 향후에 수주를 얼마나 받거나 이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식으로 커질 것을 크게 보고 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